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7천선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지만요. 버냉키 의장의 미국은행 국유화는 없다는 발언에 다우지수는 3.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며 1100포인트에 근접했었지만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계속되며 결국 106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시중은행에 불고 있는 동유럽 금융위기의 후폭풍 소식과 함께 대만 LCD 업계 합병에 따른 LCD 업계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유럽은행으로부터 우리 국내 은행들이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서정명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왜 우리 국내 은행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 동유럽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의 동유럽 탈출, 즉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유럽은행으로부터 외화 차입에 나선 국내 은행들이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 차입 규모 중에 이 유럽계 차입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차입 규모도 1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동유럽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 은행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외화 차입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이 동유럽 금융회사에 대출한 규모, 돈을 빌려준 규모도 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실 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은행들의 서유럽 은행으로부터의 차입한 그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 시중은행들은 이 동유럽보다는 대부분 서유럽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유럽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국내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은행의 경우 1월 말 기준 1년 미만 단기 차입금 중에 이 57%인 3억 4천만 달러를 유럽계 은행에서 빌린 상태고요. 기업은행도 3억 6천만 달러를 유럽계 은행에서 들여왔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 동유럽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차입 규모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금 이 가운데 50%가량은 유럽계 은행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서유럽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 국내 은행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동유럽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국내 은행의 재무 건전성 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계 은행이나 유럽계 은행보다는 자본 건전성이 훨씬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어서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이 같은 금융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18개 은행 중 절반인 9개 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국제결제은행, 즉 비하에서 자기자본 비율 공고 기준인 12%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본 자본 비율, 즉 티어1 공고 기준인 9%에 미달한 은행도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비하에서 자기자본 비율의 국제 기준은 8%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당장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할 경우에 BIS 비율이 추가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건설업체와 조선업체 이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사야 하기 때문에 BIS 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동유럽 금융위기에 숨을 죽이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유럽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 은행이 차입한 그 유럽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관해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고 있는 대외 채무 가운데 유럽계 자금이 전체에서 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만 LCD 제조사들이요,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적자폭을 크게 늘리면서 그 경영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 업체는 올 1분기에도 그 경영 악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 초 반도체 쪽에서 일본과 대만 업체 간의 합병 얘기가 솔솔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은 LCD 업계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홍재원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만의 LCD 업체들이 서로 간에 합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LCD에서 세계 1, 2위는 국내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바로 아래 3위와 4위 업체가 AUO 또 CMO라는 대만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AUO 쪽에서 CMO가 매력적인 가격을 만약에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LCD 가격이 최근에 폭락하고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면서 CMO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 나온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만일에 3, 4위 업체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확 뛰어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서치라는 시장 조사 기관의 점유율 집계를 보면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25%, LG 디스플레이가 한 20%, AUO가 17%, CMO가 14% 정도 됩니다. 대만 업체 둘의 점유율을 단순 합계를 하면 30%가 넘습니다. 이게 당장 삼성과 LG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최근 대만의 라인 가동률이 50% 선에 그치고 있고 또 합병을 해도 양쪽 고객사가 겹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30%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합치면 20%대 초반은 거뜬하지 않겠나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LG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 업체들이 받게 될 타격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LCD 불황 속에서 삼성과 LG가 그래도 가동률 90%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톱 수준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대만에서 거대 LCD 회사가 탄생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규모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위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정리될 업체는 정리되고 이게 이른바 업계 재편이 이루어지면 LCD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LCD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불황 속에 M&A가 결코 이제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일 듯 싶은데요. 실현 가능성이 우려할 만큼 큰 정도인가요? 예, 사실 AUO도 LCD 업황 악화로 자금 면에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CMO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인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검토하겠다는 정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UO 쪽에서 인수 검토 의사를 처음 밝혔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만 정부가 자국 LCD 업체들의 인수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직간접적인 지원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또 한 가지 합병 성사와 무관하게 합병설 자체도 LCD 업계에는 적잖은 영향을 줍니다. 합병설이 나오면은 대만 업체들이 현금 확보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대규모 투자를 회피하게 돼서 LCD 감산 효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삼성과 LG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장과 단이 함께 있군요. 자, 지금까지 홍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 큰일 났다는 소식, 불안하다는 소식, 그런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찾으려고 또 애를 써야겠죠. 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고통분담으로 헤쳐나가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김흥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는 등 앞장서고 있다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부품 소재 업체인 SSCP의 오정현 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의 임금을 자진해서 삭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서 경영진부터 고통을 분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SSCP는 오 사장의 뜻에 따라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진 모두가 평상시보다 임금을 10%에서 20%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비용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복지후생에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장비 제조업체의 사장 역시 최근 자발적으로 임금의 절반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임원들도 뒤따라 10%에서 50%씩 임금을 줄여받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신 일반 직원들은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임원진들의 한마음 덕택에 최근 17명의 신입사원을 새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CEO가 앞장서서 잡쉐어링 운동을 펼쳤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CEO들의 책임 경영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와 벤처산업협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잡쉐어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이와는 반대로 직원들이 개인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회사 자금에 보탰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인디링스라는 업체인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컨트롤러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모든 제품 개발을 마치고 생산을 목전에 뒀지만 생산 자금 2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를 유보하면서 1010만 고 끝에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10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직원들이 힘을 모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약 30여 명의 직원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쌈짓돈을 마련했고 결국 1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인디링스는 제품 생산 이후 주문이 쇄도하면서 지난 1월에는 1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벤처 캐피탈 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회사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해서 또 금융업체들은 함께 장학금을 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금융조합은 전국 34개 교육기관에 다니는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네. 9,7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금은 매년 조합 예산 일부와 금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돈인데요. 금융업계는 지난 84년부터 26년째 금융 인력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업체인 47개사가 장학금을 기탁했고 이에 따라 누적 장학금만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업계의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한 셈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웅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희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20포인트 오른 1067.0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은행 조기 국유화 가능성 일축으로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 109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 쏟아지면서 투신의 매도세가 강화됐고 외국인이 12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간 탓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3원 내린 1,516원에 마감해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자, 라트비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하향되면서 동유럽발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죠? 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라트비아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동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부도가 심화되면 서유럽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에서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일이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은 하겠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부도 위기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 라트비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다는 점,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럽계 자금의 경우 동유럽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박스권 장세를 물론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단타 매매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가들도 치고 빠지기 식의 게릴라식 단타 매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행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4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 매매 비중을 보면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3%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해만 해도 0.66%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는 0.79%로 늘어났습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익률이 저조한 펀드에서는 돈이 마구 빠져나가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은 단타 매매를 해서라도 일단 수익률부터 맞추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마감 시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도량이 3만 9천 계약을 넘어서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에 4만 695계약에 육박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일본 은행들이 3월 결산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대출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며 3월 위기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극심한 수요 감소로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3대 자동차 회사의 1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닛산은 54%가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송경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습니다. 서울상의회장이 대한상의회장직을 겸임하는 관례대로 손 회장의 다음 달 대한상의회장 재선출 역시 확실시됩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1067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코스닥은 이에 반해서 8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62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오늘 장을 정리해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시장은 전일 다우지수가 3.3%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1094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1100선 돌파를 기대를 갖게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해서 1시 30분경에는 지수가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종가는 3포인트가 상승한 106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종별 특징 및 특징적인 종목에 관해서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의 진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렀지만은 업종별로 특성이 보이는 종목은 통신업종이었습니다. 오늘 KT하고 KTF가 합병 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KT에서 5천억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면서 KT와 KTF가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인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대형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LG전자는 각각 2에서 3%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건설주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GS건설 그다음에 대림산업이 9에서 1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코스닥 테마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LED 업종에서 서울반도체가 10%의 하락세를 보였고 대진 DMP가 마이너스 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온 종목이 LED 업종 중에 서울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24,000원이 넘어섰다가 오늘 종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장중으로는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중에 셀트리온이 코스닥 대장주 시가총액 1위를 다투면서 그동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오늘 또 특히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주로 볼 수 있는 태광하고 평산이 8%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관련주로 보이는 주성에너지가 1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의 특징은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보합까지 온 것도 특이하게 보입니다만 그동안 장을 이끌어왔던 지수가 1200에서 1100까지 밀리면서도 장을 이끌어왔던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업종별 특징적인 그 업종과 종목들에 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GS건설, 대림산업과 같은 그 아주 큼직한 대형주들이 9%에서 10%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LED라든가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테마의 어떤 흐름을 타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좀 집중시켰던 서울반도체 등의 어떤 그 테마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테마주를 따라잡으면서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에 그냥 투자 자금의 한 20% 가까이 날린 셈이 되겠군요. 종가 기준으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로는 코스닥의 테마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대부분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1100 이상선, 1200선 근처에 가면서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던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한 코스닥의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LED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계속 약세장에서도 장중 조정에 거치다가 다시 올라가곤 했었는데 오늘 대부분 10% 이상 하락세를 보였던 게 향후의 시장 전망을 그만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종목에 그동안 수익도 얼만큼 쌓인 그런 상황에서 오늘 수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향후의 장세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로 해서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테마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그 개장 시초가 움직임을 볼 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 6%, 7%대 이제 장이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동안에 약간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듯해서 야 이제 또 상한가 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본격적인 재상승의 시동이 걸리는구나라고 해서 장 초반에 분명히 뛰어들었던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 기준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미 뭐 손절가의 그 손절매 그 폭을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항상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고점에서 그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게 10,0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그동안에 니체와의 협상 크로스 라이센싱 한 네. 그게 결정이 되면서 15,000원대까지 주가가 갔고요. 거기에서 오늘 다시 한 열흘 사이에 24,000원까지 온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지금 20% 정도 고점에서 2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절매를 잘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가격대 정도라 그러면은 손절매에 가담을 해서 추후에 더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투자 조언에서 전문가의 투자 조언이니만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영석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즘 들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라고 하면 이제 자산 재평가 기업들이 좀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여타 어떤 뭐 정책 수혜주라든가 그런 테마하고는 또 다른 어떤 실질적인 펀더멘털과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좀 건강한 테마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데요. 자,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산 재평가란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산 재평가란 죄송합니다. 장부에 계산되어 있는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약 10년 전에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를 하였다면 그 토지 가격이 10년 동안 급등을 하여 시가가 100억 원을 넘나들지만 장부에는 10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90억 원을 더해서 100억 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자산 재평가는 재평가 뒤 재평가 가액에서 장부 가액과 재평가세를 뺀 재평가 차익만큼 재평가 적립금을 적립하여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산 재평가로 인해 기업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보유 자산이 장부에 기재되는 방식이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단지 최근 환차손 등 신용위기로 인해 자기 자본이 크게 훼손되고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였고 그렇게 2011년에 도입될 정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이란 뭐 재무제표가 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부채율이 낮아진다든가 뭐 기업의 뭐 순자산 비율이 높아진다든가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먼저 자산 재평가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로 첫 번째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고 자산 건전성이 높아지는 등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흑자 기업의 경우 재평가 차익의 가세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 재평가 차익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증자의 재원이 확충되는 것과 네 번째 시가 평가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난 10년간 급증한 자산 가치의 상승분을 재무제표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회사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의 자산 재평가는 종합지수 전체의 PBR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요인들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할 경우 이제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CN그룹 전 계열사라든가 S&T 그룹의 전 계열사라든가 오늘 뭐 또 동산진흥이 발표도 했었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기대됩니까? 예, 물론 요즘 시장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의 그런 소형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재평가 시 소외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첫 번째로 보험업종을 크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에서 현재 지급 여력 비율 권고치인 150%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 개선 차원에서 자산 재평가를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8천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5%인 지급 여력 비율이 200%대로 오를 전망이며 롯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현재 165%로 150%를 넘는 수준이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산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험업종에서 가장 먼저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곳이 메리츠화재로 메리츠화재는 약 153%의 지급 여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자산 재평가를 함으로써 약 230%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은 자산 재평가의 수혜를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98년 이후에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건물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스피 대형주들에게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산 재평가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중소형주들은 네. 일반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먼저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을 말씀드리자면 네. 대성산업 그리고 소형주이지만 SGNG 이 기업은 예전은 구가로수닷컴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아주 부채 비율은 아주 낮고 유보율은 아주 높으며 한마디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성산업, 동아홀딩스, 대한화섬, 그리고 그랜드 백화점 등등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그런 알짜배기 그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전망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밤에 미증시는 미 FRB 의장의 발언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근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부분이 큰 만큼 버냉키의 국유화 부정 발언은 반등 모멘텀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털 개선에 단초가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발언 하나로 오른 미증시였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세에 어느 정도 의미를 둬야 할지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금융사의 국유화 문제는 당분간 계속 회자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을 살펴보자면 최근 개인과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로 큰 선방을 하고 있는 코스피는 어제 미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고 금일의 강권은 어제 미증시의 반등을 계기로 다시 1080포인트 선에서 1200포인트 초반의 박스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강하게 시작했지만 장중 외국인의 지속적인 현 선물의 매도를 보였고 또한 기관은 선물 1200억 원을 매수했지만 현물은 약 200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을 살펴보면서 현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로 세로로 그어놓은 선이 1080포인트 초반에서 1200포인트 초반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그어놓은 선이고요. 세로로 그어놓은 선이 현재 이 차트는 1월 2일의 선을 제가 세로로 그어놓은 것입니다. 네. 현재 보시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하루 5일선을 깨면서 다시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차트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것은 거래량입니다. 현재 오늘 거래량 보시면 하락을 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투심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소리인데요. 내일이나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주며 1080포인트 선 위로 재차 진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므로 네.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만큼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1080포인트 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의 어떤 그 그래프를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고 그 밑에서 받침판 역할을 해줄 만한 적절한 지지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질 경우에 좀 심하게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저는 종목 중에 삼성정밀화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지수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문 대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수가 지금 지지선이 어디에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가 10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지 1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지수가 1000포인트 선에 가더라도 커다랗게 당황하지 마시고 네. 지수는 상반기에는 1000포인트에서 더 빠지기도 힘들고 1200포인트로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변한 상황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1050포인트, 1000포인트 올 때일수록 그동안에 시장에서 펀더멘털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그러한 종목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대우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성, LG화학 이런 펀더멘털이 받쳐주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은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은 삼성그룹에서 정밀화학 부문을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그 업력이 아주 오래된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정밀화학은 2008년도에 매출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한 기업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죠. 매출이 1조 원에 순이익이 910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도 이익이 안정적으로 이게 창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그룹들에서 지금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그룹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맡을지 지금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정밀화학이 그동안의 정밀화학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량한 재무 구조로 인해 가지고서 삼성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맡게 된다면은 삼성정밀화학이 한번 주가가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비료 업종 중에서 남해화학은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삼성정밀화학은 121일 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4만 원 선 이 정도 향후에 지수가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1000포인트 선을 시험을 했을 때 당황을 하지 않고 이런 종목을 60일선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4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좋을 듯 싶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선으로 잡고 있고요. 손절매 가격은 10% 손절매 가격을 적용한 36,000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추천을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 이만큼 투자자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내일 장전망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일간 계속해서 12일간이죠. 2월 10일 이래로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1,500원 이상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돌파구 이러한 변수들 외국인의 순매수 움직임이라든지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수는 하락세를 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는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잠시 예. 틀리게 발음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일 우리 증시 상당히 이제 혼조세가 지속이 되다가 물론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출발 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약보합세로 마감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선 전일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크게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아시아권하고 미국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배드뱅크 시기로 이제 CTN을 갖다 매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가능성이 좀 약간 없을 수 있다. 그럼 미국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즉 주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라든가 그 여타 이제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발 악재가 아직 남아있고 또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직 뭐 경제 부양책이 다음번에 이제 발표될 예정은 있지만요. 그렇더라도 이제 불확실한 측면의 변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좀 약간 좀 완화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우선은 1,500선 이상에서 지금 유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매수보다는 매도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외환 시장의 어떤 미국의 보통주 매수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고 또 CT에 이어서 AIG도 이제 국유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러한 그 뉴스거리들이 앞으로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우선 AIG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 이제 3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것은 4분기 실적이 한 600억 달러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전분기까지 같이 합계를 낸다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인데 AIG에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급한 것이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CDS 손실에 의해서 그동안 자금이 들어간 것이 모두 손실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AIG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 같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전일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기 국채 매입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이 시장의 금리가 장기 금리가 많이 미국 쪽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세를 갖다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기업에 이제 자금을 갖다 추가적으로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아직 경기 침체에 의해서 손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로 놓고 본다면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좀 힘들고요.
2월을 넘어가서 이제 3월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동유럽 관련된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여전히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 원인도 한번 좀 짚어봐야겠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은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를 작년 연말에 많이 했는데요. 인하 속도라든가 폭으로 본다면 선진국 증시라든가 국가들이 인하했던 폭만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 속도에도 불구하고 M2, 즉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부 차원에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 사용한 측면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하는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추세를 본다면 아직까지 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 2009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증시 상황을 본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좀 더 확산되거나 금융 위기 상황이 좀 더 확산된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고요. 원달러 시장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우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에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아직 뭐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외환시장의 개입 여건을 많이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안정화 추세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월 위기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기획자정보차관이 이제 오늘 어떤 그 한일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 은행들이 3월 달에 그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들에 대해서 대출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3월 위기설을 정면으로 좀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본계 자금의 한국 입분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우선 저희가 좀 조사한 자료로 본다면은 지난 연말에 한 650억 달러 정도가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연초로 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다시 유출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월 위기설의 가장 큰 부분은 일본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엔캐리 청산 가능성 이제 3월 시점이 넘어가면 좀 상당 부분 완화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이제 동유럽 쪽에서 상당히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갖다가 최근에는 일본계 엔캐리 자금이 이제 동유럽 쪽으로 가가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만에 국한된 그런 문제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요. 제가 주요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누적 물량이 지금 그 2007년도였나요?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한 2달 반쯤 전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한 1,000계약 정도 차이로 거의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드는 불안감이 그 서프라임 사태가 벌어지기 한 2-3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가 뻥 하고 터졌단 말이죠. 예. 우리가 모르는 혹시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들고 괜히 이러다가 또 뭔가 그 상당히 좋지 않은 사태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자 전략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이제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던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좀 안충된다고 같이 흡사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갖다 팔았고 이제 현물에서는 추가적으로 팔면서 수익률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비중을 갖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네. 헤지펀드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월 달 같은 경우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20% 육박을 했는데 이때 상황이 1월 달과 그리고 2월 달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물과 그리고 선물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좀 포지션을 갖다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에서 불안한 심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을 이용한 그런 선물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 이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이제 동유럽권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동유럽존에 대출을 많이 한 서유럽권 역시도 좀 약간의 위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한다면 이제 3월달에 조심할 부분은 아시아권이 금융위기가 사실 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좀 열어둬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심지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이 물론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장 출발 상황의 급등장에 비하면 무척이나 초라한 그런 마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테마 관련주라고 해서 굉장히 급등세를 이끌었던, 지금 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급락세가 무척이나 도드라진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테마주에 함께 편승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것을 상당히 즐겨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급락장에서는 하루에 상한가 폭을 넘나드는 그런 큰 폭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을, 마이너스의 가능성도 반드시 열어두시고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투자, 아무래도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